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사님을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AI에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 연구하고 있는 손규진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가장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원라인 AI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제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뭐 증권사, 원래는 그런 이제 금융사를 대상으로 좀 더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그거를 B2C로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회사에서는 진행 중이고요. 이제 연구 면에서 따지면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리즈닝 관련된 모델 연구를 쭉 해오고 있었고, 이제 점점 더 그런 고민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즈닝을 해서 신기한 순간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 때 리즈닝을 써야 되지? 혹은 뭐 이제 리즈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많은 컴퓨터를 어디다 썼을 때 좀 유의미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또 연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후에 관심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현황은 어때요? 좀 약간 고착화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즈닝이 신기하다라는 거를 R1이 충분히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뭐 논문 읽으시는 좀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리즈닝이라 해봤자 벤치마크에서는 뭐 AIM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형 올림피아드에서 점수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그 USAMO라고 하는 뭐 증명 위주의 수학 올림피아드도 있고, 이런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얼만큼 점수를 낼 수 있는가가 현재 이제 사람들의 관심, 연구자들의 최근까지 관심사였는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고 있는 건 일종의 실증이거든요. 이제 사실 저희가 평상시 일반 사람들, 저 또한도 그런 AIME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일이 평생 없어요, 사실. 그럼 거기서 점수를 아무리 높여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좀 극복하고 어디다 더 유의미하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리즈닝 모델 이후에 그때 딥시크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딥시크에서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리즈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를 사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회사가 딥식밖에 없고, 지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딥식이나 QN3에서 생성한 그 트래젝토리를 사실 그대로 복제하는 학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예 그런 리즈닝 모델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리즈닝이라는 그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딥식 R1이 사실상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 이후로는 크게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뭐 딥식도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뭐 논문이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연구자라기보다는 약간 더 개발자에 가까운데, 저의 입장에서는 리즈닝 모델이 좋지만 비싸기도 하고 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비추론 모델, 추론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GPT 뭐 4.1이나 이런 모델들도 많이 쓰는데, 근데 그 트래젝토리가 너무 탐나는 거죠. 그 추론하는 과정들이 탐나서 그걸 이제 프롬프트에 주입을 해서 모사하게끔 좀 시킬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예, 그 모사하게끔 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그 트래젝토리를 그러니까 추론 토큰들을 생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용 모델에 4.1에 추론 토큰 내뱉고, 그러면 추론 토큰들 유저가 일단 한번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마치 시간이 그냥 스트리밍 토큰 출력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추론 모델의
핵심이 물론 아키텍처 상으로도 비추론 모델과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비추론 모델이 이런 추론 모델들의 어떤 트래젝토리를 프롬프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사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추론 모델과 비추론 모델 사이의 갭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모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추론 모델이 무조건 월등하다. 그 갭도 생각보다 크다.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떨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모사하긴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긴 할 겁니다. 왜냐면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 저희가 체인 오브 폿이라 부르잖아요. 이제 모델들이 답을 바로 뱉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답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좀 유추하는. 근데 그게 길어질수록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그만큼 에러가 프로파게이트 될 확률도 커지지만 반대로 뭐 모델이 또 생각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둘 다 존재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모사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성능 향상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이네이트하게 하는 모델과의 차이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 뭐 오늘 이따가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테디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론 모델의 너무 긴 단점이 저도 사실 추론 모델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론 모델이 워낙 오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론 모델의 핵심은 얘네가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뭐 이런 걸 전제하는 게 아니고 최근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48시간 동안 모델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분만 생각해도 저희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 성능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모델이 48시간 더 나아가서 한 달씩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땐 얘가 무슨 문제를 풀까? 이제 이게 사실 궁금한 거여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실 추론 모델이 필요 없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픈 AI도 이제 GPT 4.1 시리즈와 이제 5로 시작되는 그 추론 시리즈를 나누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말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 샘 알트만도 한동안은 GPT-5는 단독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잘 라우팅한 무언가실 거다라고 설명한 이유도 아마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추론 모델이라고 해서 또 좀 애매한 게 이제 최근 논문들 정말 막 근 일주일 사이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과연 추론 모델 이 추론이라는 학습이 새로운 능력을 잠금 해제하는 것이 맞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모델한테 어떤 문제를 풀게 했을 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야지 뭔가 새로운 능력을 잠금 해제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베이스 모델과 추론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베이스 모델한테 그 추론 모델이 풀 수 있는 문제면 베이스 모델도 한 5,000번까지 기회를 주면 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없었던 능력을 가져오는 건 아직 아니고 사실상 그 좀 숨겨져 있던 능력을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제 최근에는 연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거.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추론이라는 영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없었다가 딥시크 이후에 그게 부흥기가 딱 떠올랐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감적으로 여쭤보자면은 추론이 아닌 또 하나의 어떤 형태로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도 혹시 연구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이제 제가 추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예전에 그 이승윤 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의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답을 여러 번 뱉는 거거든요. 베스트 오브 n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답을 한 번 할 거를 똑같은 모델을 16번 하게 하면 제가 그만큼 16번의 시행착오를 더 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추론의 차이는 그 16번은 이제 독립 시행이에요. 인디펜던트한 트라이얼이다 보니까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리즈닝을 하면은 한 컨텍스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이제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16번 하면 한 8번 정도는 같은 소리고 나머지 8번 중에서 뭐 4개는 또 같은 소리고 이랬다면 지금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마 차이가 될 텐데 이제 계속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의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존재할까 계속 연구 중이고 이제 QN으로 유명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아마 한 저번 주쯤에 이제 파라스케일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에서는 또 이제 리스닝이랑 베스토벤이 아닌 방식으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하려는 시도를 하고 거기서는 이제 모델을 살짝 트위킹을 해서 약간 뭐 배깅 하듯이 모델을 엮어서 사용하는 방식 뭐 이런 걸 제안을 하는데 저도 논문을 끝까지 안 읽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대체적인 방법들 어떻게 하면 추론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QN팀의 파라스케일 논문 읽어보셔도 또 아마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때 제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한번 여쭤봤고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이제 리스닝 모델들에 대한 얘기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Listeners in Real World라고 해서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이 빅텍들이 과연 그럼 리스닝 모델을 어디에 쓰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얘기고 이제 뭐 빅텍 지금은 이제 LLM 만드는 회사가 많지만 뭐 미스트랄도 만들고 코이어도 만들지만 뭐 QN도 만들고 전통적으로 이제 좀 미국에서 잘하는 회사들 이제 오픈 AI 이제 메타 그리고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구글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가져왔고 이 각각의 회사가 가장 최근에 했던 모델 발표 이제 오픈 AI는 O3랑 O4 미니 이제 메타는 라마4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2.5 프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제 2.5 플래시를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각각 어떤 벤치마크를 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별로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이 매스하드에서 뭐 AIM이나 뭐 매스비스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코딩에서 이제 코드포스랑 스위벤치, 아이더 폴리글롯 그리고 스위랜서 이런 거 사용하고 뭐 사이언스에서는 GPQA, 찰카이브 뭐 이렇게 사용하고 논리지에서는 뭐 MMMU, HLE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틱에서는 브라우즈 컴프, 타워벤치 그리고 인스트럭션 폴로잉에서는 스케일 멀티 챌린지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이 이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오픈 AI에서만 사용하는 벤치마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오픈 AI는 확실히 초점이 이 스템 계열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 AIM은 아까 말했던 그런 경시 문제들이고 매스비스타는 이제 이미지랑 수학 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이제 스위랜서는 그 프리랜서 그 잡을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대신 시켰을 때 그 얼마너치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GPQA는 이제 Google Proof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해서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구글 검색을 해도 못 푸는 문제들의 모임인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제 항상 이런 벤치마크를 만들면 저도 벤치마크를 많이 만들지만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이거를 모델이 정말 알아서 푸는 건지 혹은 똑같은 문제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건지 너가 어떻게 장담하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구글 프루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구글 검색만으로 못 푸는 어느 정도의 이제 사고력이 필요한 이란 뜻이 되니까 이제 단순히 이 모델이 학습 어디선가에서 이 구글 문서를 봤다고 해서 풀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야말로 뭔가 컨테미네이트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저게 진짜 신기한 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리, 그리고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가지고 각각의 PhD들을 데려와서 문제를 만들게끔 한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비전공자들한테 문제를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물리학 박사들이 만든 문제를 화학 박사들한테 풀려요. 그리고 생명과학 이제 박사들이 만든 문제를 이제 물리학 박사들이 검색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거기에 구글 검색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문제를 이제 물리학 박사들이 구글 검색을 하면서 풀고도 못 푸는 문제들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만 해도 전 이제 막 석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애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거든요. 근데 물리학 심지어 뭐 명문대 뭐 MIT 이런 물리학 박사면 야 너가 만든 문제 생명과학 애들이 다 풀던데? 하면 이제 자존심이 또 이제 많이 스크래치가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검색을 하면서 풀었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못 풀더라 뭐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되고. 너무 재밌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벤치마크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다 공개인 애들일 거예요. 이 찰카이브 리스닝이라는 것도 이제 아카이브라는 이제 논문 사이트에서 나온 논문들의 이제 차트를 보고 그 저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논문과 관련된 벤치마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MMMU는 이제 제너럴 도메인에서 이미지랑 문제 같이 푸는, 그리고 HLE는 이제 Humanity's Last Exam,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서 아마 현존하는 시험 중에서 이제 지식 면에선 가장 어려운 시험일 거고, 오픈 AI 같은 모델들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약간 저 휴메니티스 라스트 익셈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봤는데 네네. 진짜 라스트 익셈은 약간 어떤 성격이에요? 일단 뭐 그런 막 완전 고대 산스크립터 같은 사진을 갖고 와놓고 이거를 해석해라, 막 약간 요런 문제들도 있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구글 같은 모델이 거기서 아빠가 좋아 이러면 이제 또 이거 성차별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나 오늘 뭐 먹고 싶은지 맞춰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웃긴 게 저 가끔 그런 뭐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연락을 받으면 챗GPT한테 한 번쯤 물어봅니다. 여기에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거 누가 벤치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한번. 저 벤치마크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꼭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충분히 많은 여자친구 분들을 구해야 될 텐데. 그게 남자친구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만 만들어주시면은 하루에 수십만 개가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비슷한 질문인데 남자친구들이 하나같이 못 알아들은 거면 중복 제거를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우유 사오고 거기에 오렌지가 있으면 5개 사와 했을 때 답은 무엇인가? 그쵸. 네.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진짜 예전에 GPT한테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건 조금 논리적이긴 한데, 이제 경복궁을 마주보고 섰을 때 그 내 오른쪽은 동서남북 중 어디이냐라는 질문을 진짜 자주 물어봤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건축물은 남향으로 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피지컬 리즈닝을 해야 되는. 지금은 다 풀더라고요. 네, 한동안은 못 풀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최근 나오는 모델 중에 좀 작은 애들은 못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QN3도 작은 애들은 못 풀었었고. 그 남양이라는 컨텍스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푸는 거죠. 그쵸. 거기서 한 번 더 나가고 싶으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돼요. 내가 이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오른쪽은 어디야, 동서남북 중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게 경복궁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고, 이게 좌우 반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그러면은 남향이니까 내 오른쪽은 동쪽일 거다라는 그 피지컬 리즈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질문들. 그런 걸로 이제 벤치마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하나 말고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남자친구분들을 충분히 많이, 혹은 여자친구분들을 충분히 많이 모을 수 있으면 해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마저 얘기를 좀 하자면, 이 브라우즈 컴프라는 거는 컴퓨터 브라우징을 AI가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이런 거, 이제 타오벤치는 그 펑션 콜링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건데, 지금 이 맥락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얘네 그 오픈 AI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대신하는 AI를 만들고 싶다가 이 O3와 O4미니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자 수준의 그런 그 박사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 박사들이 만든 차트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인간 프로 개발자들 대신 코드를 짤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제 컴퓨터 브라우징을 하면서 실험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 과학자들 대신에 너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실험도 너가 직접 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오픈 AI가 아마 관심 있어 하는 이 O3, O4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좀 전 생각이 들고요. 뭐 제미나이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제미나이는 이제 O3랑 중복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뭐 사실상 평가가 가능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이 팩추얼리티 벤치마킹을 하는 게 제미나이밖에 없어요. 이 심플 QA가 되게 신기한 게 오픈 AI에서 만든 벤치마크예요. 근데 오픈 AI는 또 정작 안 씁니다. 이제 얘네가 얼마나 사실적이냐가 O3, O4 미니의 그
주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주요 목표가 아니라는 점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구글이 만들고 싶은 거는 물론 구글도 뭐 알파이볼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을 좀 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검색 엔진이 대체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도 전 보는데 그러기 위해선 구글은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팩추얼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롱 콘텍스트도 이제 MRCR이라고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벤치마크인데 그 오픈 AI는 또 안 봐요. MRCR 뭐 롱 콘텍스트 아예 안 보고 휴먼 얼라인먼트도 이제 5이발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 AI에 있었던 그 이태라는 그 리서처가 나가서 만든 레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벤치마크인데 저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뭐 5 코딩 하듯이 그 느낌 이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한테 생성하게끔 해놓고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그 오픈 AI는 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평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전 좀 신기했던 게 그 GPT-4나 3 논문까지만 해도 이 멀티링구얼의 오픈 AI가 어느 정도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어 시험들도 가져다 쓰고 그 오픈 AI 한국 그 왔을 때도 뭐 KMMLU 같은 거에서 평가하고 이랬는데 오픈 AI는 이제 멀티링구얼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 어차피 다 영어 할 줄 아니까 라는 마인드일 수도 있고 혹은 모델이 충분히 커지면 멀티링구얼 평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니까 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실히 이제 구글과 뭐 메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대상으로 서비스 하려는 생각이 좀 확실히 있는 게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은 이제 아마 가장 이제 좀 노터블 한 게 이 팩추얼리티 관련된 벤치마크들을 많이 쓴다일 것 같고요. 이 라마4 벤치마크를 보면은 쉬운 거를 많이 써요. 메스500도 되게 쉽고 MMLU 프로도 이제 HLE 자리에 MMLU 프로가 들어간 건데 성능 너무 쉬워요. MMLU 프로는 아마 지금 뭐 모델들 풀리면 다 8, 90% 나오는 시험일 텐데 아직 쓰고 있는 걸 보면은 뭐 확실히 좀 쉬운 벤치마크들을 많이 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게 왜냐면 이제 양쪽 모델들은 리즈닝 모델이고 라마4는 아니기 때문에 차이도 있지만 그 저희가 만약에 정말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산스크립터를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냐는 사실 전혀 안 중요한 가치거든요. 필요 없죠. 그니까요. 그래서 전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AI미 수준만 돼도 일반인은 평생 볼 일이 없는 문제의 난이도들인데 그런 걸 풀어봤자 뭐 하냐 이거죠. 어차피 얘네는 그냥 인스타그램 안에 쓰고 페이스북 안에 쓰고 이런 생각일 텐데 채팅 대신 쓰고 그럼 오히려 좀 더 쉬운 문제들에서 강건성이 유지됐냐가 좀 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휴먼 얼라인먼트도 얘네는 LMR이나라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투표하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뭐 퀘스천 앤서링 벤치마크들도 아직까지 사용하는 유일한 회사인데 이런 게 다 조금 더 인간 사용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벤치마크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얘네도 어려운 거 다 평가를 해봤겠지만 공개하는 이 벤치마크 자체에서 조금 그 지향성이 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오픈 AI는 확실히 인간 과학자를 어떻게 대체할까에 관심이 많고 구글은 얼마나 팩추얼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